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도정철입니다. 회계사가 들려주는 기업회생 이야기라는 강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업회생인데 왜 회계사가 얘기를 할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 법정 관리니까 법원, 그리고 변호사님들, 이렇게 법무법인,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죠.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한 분들이고, 하지만 막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 보면 회계사들도 주요한 플레이어죠.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조사위원들이 다 회계사들이고, M&A를 진행할 때는 매각주관사도 회계사들이고, 그리고 기업회생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가 뭐죠?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또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 기업회생에 대해서도 회계사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좀 설명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법에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많은 서적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숫자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따라와 주시면 전체적인 틀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정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 강좌 2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결국은 기업회생이다 보니까 숫자를 다루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훨씬 어렵지만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좀 담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개시신청서 작성,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작성, 그리고 실사가치 및 청산가치 이렇게 쭉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는 많이 법무법인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계속기업가치 산정 이런 것들도 법무법인에서도 하시기도 하지만 요것들은 결국 훨씬 더 심화된 내용이 조사보고서에 나오거든요. 조사보고서. 이 개시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채무자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가장 객관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쓰는 조사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심도 있게 담기게 되죠. 따라서 이번 과정에서는 조사위원 기준에서 실사가치, 청산가치 산정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계속기업가치 산정하는 방법도 살펴보고 조사보고서도 살펴볼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신청서에도 담겨야 될 건데 신청서에서는 요 100을 공부해 놓고 줄여서 작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조사위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채무자 회사한테 컨설팅 할 때도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회생 절차의 꽃이죠. 꽃.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이 어떠한 원리로 작성되느냐를 3가지에 걸쳐서 작성을 해봤고요. 강의가 진행될 거고, 그리고 회생 절차 하에서 M&A까지 다루고 있어요. M&A까지. 왜 M&A를 다루고 있느냐? 사실 채무자 회사는 처음 회생 절차에 들어갈 때는 정신이 없어요.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처음 겪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 대리인, 즉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기저기서 또 이런 얘기는 들어요. M&A 하면 된다던데? 아니면 뭐 P플랜을 할 수 있다던데? 혹은 스토킹 호스가 있다던데? 근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차를 무조건 다 완전히 100% 숙지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절차를 다 이해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고 숙지를 하고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고 또 향후에는 다른 업무 영역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절차 전체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 이 중에 한 강좌만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중에 한 강좌만 떼서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약간 맞물리면서 계속 돌아가거든요. 전체 판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강의했던 게 여기서 요만큼 강의했던 게 다시 밑에 가서 조금 중복돼서 이렇게 또 중복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는 좀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도 되고 하다 보니 하나만 떼서 들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전체를 한 바퀴 쭉 들으신다면 이제부터는 거의 좀 틀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한번 들으시면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이 회생, 기업 회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충분히 컨설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회생 절차 2회 1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회생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회생 절차의 2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도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채무자 회생법 개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회생 법정관리죠. 기업회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야가 또 괜찮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데 이 분야 자체가 좀 어렵다는 얘기, 난이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왜 모두가 좀 어렵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법이고요. 채무자 회생법. 물론 저희 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법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이 법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 재무회계, 즉 숫자 얘기가 이 분야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변호사님들한테 이 분야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 회생 절차를 물어볼 때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민사나 형사는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분야는 경험하지 않았다면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있는 저희 같은 이제 보통 회계사들한테도 외부 감사나 세무나 이쪽을 물어보면 자기가 직접 많이 안 해봤어도 대략적으로 대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법정관리 쪽은 또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따라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더라. 이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 당연히 업무에 진입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잘할까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분들은 이 변호사님이신데 경험이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해도가 높아지시는 거예요. 또는 회계사님인데 계속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법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 자체는 경험이 철저하게 중요하다. 또한 이 분야, 이 두 가지를 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률 사무원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큰 분야가 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축할 수 있는 분야다. 왜?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국한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이 전체적인 강의에서 이 회생 절차를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 채무자 회생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훑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 개시 신청이 있고 개시 결정이 있고 1차 조사, 회생 계획안 제출, 2차 조사, 인가 결정이 있네요. 여기서 지금 결정일은 2번이 있네요. 결정일이 2번이 있어요. 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가 보다. 그죠? 그럼 우리가 먼저 신청서를 냈을 때는 뭐를 구하겠어요? 개시결정,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시를 떨어뜨려 주세요 라는 걸 구하겠죠. 그럼 개시 신청할 때는 세 가지를 내야 돼요. 첫 번째는 개시 신청서.
게시해 주세요. 당연히 이 안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겠네요. 페이지 수도 많을 거고요. 보전 처분 명령, 보전 처분 명령, 포괄적 금지 명령. 요게 여기 있죠, 지금. 얘는 보세요. 이 화살표가 어디에 있어요? 화살표가. 지금 개시 결정 전에 있잖아요. 요게 법에서는 7일 이내예요. 7일. 이 전에는 제가 표로 설명을 드렸죠. 재무상태표를, 원래 재무상태표는 기말에 한 번 나오는 건데 제가 그 시점을 계속 보여드렸던 거예요. 시점을. 근데 실제로 장부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계장이라고 해요. 이거를 분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식북이라고 하는데 거래가 나타날 때마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놓은 게 분계장이에요. 1월 1일에 뭐 했었죠? 1월 1일에 친구랑 나랑 투자했잖아요. 40억, 10억 투자했고 현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자본금이 50억이 있었고 보통 예금이 50억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에 뭐 했어요? 돈 빌려서 40억 빌려서 토지건물 기계장치를 다 샀잖아요. 총 얼마를 샀어요? 90억을 샀고 원래 갖고 있던 예금이 이쪽으로 가서 빠지는 거죠. 빠졌죠. 샀고 그럼 보통 예금이 빠졌고 0이 됐고 얘들을 샀고 담보대출 받았고 원래 투자금이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예측기간 이후의 영업가치. 그러면 자 이제 영업가치는 다 포함이 됐네요. 영업가치는 10년 이후 다 했으니까 영업가치는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외에 비영업자산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원권 같은 거. 그럼 비영업자산 가치까지 더해서 이 세 가지를 더한 게 뭐다? 기업가치다. 회생법에서 말하는 계속 기업가치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산정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후 영업이익, 자 매출액부터 시작했죠. 쭉 나와서 법인세액 비용까지 다 반영해서 세후 영업이익이 쭉 나왔어요. 그리고 뭘 더해줬어요? 감가상각비는. 왜 더해준다?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비용으로 빠져있지만 현금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금 플러스 효과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만큼 벌었지만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갔으니까 더 벌었다고 보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많아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크죠? 감가상각비가. 공장이 크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도 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다고 해서 그 회사가 돈 못 번다? 이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꼭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더해주고 운전자본 투자 고려해주고 요거는 산식으로 나온다고 했고 유형자산 투자 요거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형자산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온 거예요. 현금 흐름이 쭉 나왔죠. 여기에 현가계수 현가계수는 뭐예요? 미리 곱해놓은 게 현가계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다 하면은 얘는 1차 년도는 10%다 하면 1.1로 나누는 거잖아요. 2차 년도는 1.1의 제곱 이렇게 쭉쭉쭉 되는 거죠. 그 산식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이 현가계수를 곱해서 이 현금 흐름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일의 현가인 거예요. 기준일에. 그러니까 요게 아무리 크더라도 얘는 계속 작아지겠죠. 현가계수가 지금 계속 작아지잖아요. 지금 길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얘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얘가 계속 작아질 거니까 결국은 영구히 현금 흐름의 현가도 얼마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14년도까지의 영구 현금 흐름의 합계가 있고 현가의 합계가 나왔네요. 그러면 얘가 앞서 말한 얘네요. 얘가 바로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생기간. 이 10년 동안의 기간의 현가. 예측기간 이후의 현가는 어떻게 산정해요? 예측기간 이후의 현가는 요 14년도 요 현가가 이 현금 흐름이 14년도의 현금 흐름이 계속 진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AA저축은행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차 년도에 100%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2%로 하고 매년 변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금융기관 대여채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80%, 출자 전환 무상 소각하고 20%를 균등 변제한다. 20%를 변제한다는 거네. 결국은. 그쵸? 출자 전환하고 무상 소각 해버리니까 결국은 안 갚겠다는 소리잖아, 이게. 20%를 갚겠다. 근데 어떻게 갚겠다? 1차 년도부터 14년도까지 균등 변제니까
20% 금액을 10분의 1씩 나눠서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쭉 적어줍니다. 또 조세채무는 1차 연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매년 변제한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단 이거는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어야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지금 변제 방법을 임의로 지금 써놔서 그렇지 원래는 여기가 조달되는 숫자겠죠. 조달되는 숫자. 그죠? 조달되는 숫자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변제를 하는 거죠. 변제. 그리고 기말 자금이 나와 있을 거다. 기말 자금은 플러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를 볼게요. 제3자 유상증자. 이게 사실상 다라고 했어요. 이것만 아셔도 돼요. 자, 보세요. M&A 이전에는 자산이 이렇게 있었고 회생채무가 이렇게 있고 공익채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본금은 요만큼 있었어요. M&A 이후에는 회생채무는 사라졌네요. 그리고 회사채가 생겼네요. 그리고 공익채무는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밑에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인수대금은 유상증자와 회사채 형태로 회사에 투입되게 되며 회생채무에 대해 인수대금 규모가 적을 경우 부족한 부분은 탕감 또는 출자 전환하게 된다. 채무 면제액은 결손보전 처리된다. 또한 기존 주주는 대폭적인 감자되며 일부 회생채무를 출자 전환되는 부분만이 소수 지분으로 들어오게 되어 대부분의 경우 인수자는 통상 8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다. 인수자는 인수 시점의 자산 전체와 공익채무만을 승계하며 감자 차익과 채무 면제액 등으로 인해 자본 구조가 매우 건전해진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네. 자, 회생채무가 지금 0이 됐어요. 그리고 회사채가 들어왔고 자본금이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유상증자가 50% 가정을 했고 그리고 회사채가 50% 그리고 금액은 얼마예요? 250억 원에 산 거네요. 250억 원에. 그리고 구주의 감자 비율은 10대 1이었어요. 그럼 구주 50이었죠. 10대 1이었으니까 얘가 5가 되겠네요. 구주는 5가 있었어요. 5가. 구주 5. 그리고 250억을 반반 넣은 거예요. 반반 인수자가. 유상증자 자본으로 125를 넣고 회사채로 125를 넣었어요. 그럼 이 회사채는 일단 돈은 다 들어갔지만 나중에 내가 빼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회사채는 갚아야 되잖아요. 회사가 이 인수자한테, 주주한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채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넣기도 해요. 단 비율은 유상증자가 5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5대 5인 경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125가 지금 부채로 달린 거고, 그럼 이 회생채무는 어디 갔어요? 이 250을 가지고 요 320을 다 없앤 거예요. 나머지는 출자 전환하고 자본잉여금에 다 태웠겠죠. 출자 전환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자본금 봅시다. 자본금은 5가 구주가 5 있고 새로 유상증자 들어온 게 125. 그래서 130. 공익채무는 그대로 승계했고, 그리고 회사채무 125였죠. 125. 이해되시나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 다 숨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인수대금이 들어오고 회생채무는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나머지는 요 어딘가에 다 없어진 차액은 요 어딘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없어졌죠. 공익채무는 우리가 떠안는 거고 차산은 그대로 가져갔고.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건전해졌죠. 회사 자체가. 부채 350이었는데 155잖아요. 만약에 회사채가 아닌 내가 유상증자 100%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250이 들어오는 거죠. 250이 들어오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는 30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 건전한 회사가 되는 거죠. 다만 이 자본은 내가 다시 돈으로 받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채로 내가 다시 돈으로 좀 받고 싶을 때는 회사채를 넣어서 인수를 하는 거예요. 반반으로.